지금 독일 교육부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이 일본어의 방언이니 한국인들은 당장 일본인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논문이 독일 홈볼트 대학교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일로 독일에 있는 일부 대학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을 누르지 않은 99.8%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힘을 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출신으로 훔볼트 대학에서 언어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카타리나 밀러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슈미트 교수님의 세계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 강의를 들으면서였습니다. 처음 슈미트 교수님은 한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였죠.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한글 때문이죠. 문맹률이 가장 작은 나라, 뛰어난 문해력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저력.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한글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독일도 전쟁 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부흥기가 있었지만 한국의 성장 속도는 독일보다 훨씬 더 빨랐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1950년대에는 1인당 GDP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았던 나라가 이제는 첨단 기술과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에 점점 빠져들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국을 가장 잘 아는 학생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원에 들어간 지 한 달쯤 됐을 때 학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신청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언어학과 학생들이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적었대.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그런 영양가 없는 나라에 간다고 하는 거야? 한국은 홍수나면 물에 잠겨서 사라질 것 같던데. 완전 작은 나라야. 심지어 잘 산다는 도시에도 거지들이 많아서 길의 냄새가 장난이 아니래. 사실 저희 학교 언어학과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온 레이코였는데요. 레이코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넌 독일인으로서 자부심도 없어? 아니면 네 몸속에도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패배자의 DNA가 흐르는 거 아냐? 독일도 한국처럼 분단국가였잖아. 하지만 저는 원래 성격이 조용하고 갈등을 싫어해서 피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교환학생 신청서를 내고 나서 레이코가 저를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카타리나, 너 한국에 가고 싶다고 적었다며?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왜 하필 한국어지? 일본어는 수천 년의 역사와 풍부한 문학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레이코의 말투에서 노골적인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동아시아 언어학 세미나 시간, 교수님이 각 학생의 연구 진행 과정을 물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한국의 높은 문해율 관계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레이코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카타리나의 연구 주제를 듣고 있자니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어는 일본어의 방언에 가깝습니다. 7세기부터 일본이 한반도를 문화적으로 지도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문법 구조를 보세요. 조사와 어순이 일본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중요한 단어들 대부분은 일본에서 전해진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심지어 한글이라는 문자도 일본의 가나 문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15세기 이전에 한국은 제대로 된 문자도 없었으니까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 급하게 만든 문자입니다. 그것도 너무 단순해서 깊이 있는 사상을 표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인들은 중요한 개념을 표현할 때 일본식 한자어에 의존하고 있고요. 한국 문화와 언어를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뿌리가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연구하는 것은 학문적 성실성이 결여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코의 말에 세미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레이코의 말은 명백한 역사적 왜곡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레이코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언어학적 증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입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고 1446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반포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문헌으로 명확히 증명된 사실이죠. 일본의 가나 문자가 9세기경 발전한 것을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한글이 더 늦게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한글은 완전히 독창적인 창조물입니다. 한글의 제작 원리를 보시면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가나 문자가 한자의 일부를 따서 만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언어학적으로 볼 때 한글은 음성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반영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 체계입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고 영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작 원리와 창제 연도가 정확히 알려진 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심지어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어요. 그리고 한국어가 일본어의 방언이라는 주장은 현대 언어학에서 전혀 지지받지 못하는 견해입니다. 오히려 계통학적으로 두 언어는 분리된 언어군으로 분류되며 일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레이코가 언급한 학설이라는 것은 실제 학계에서 인정받는 이론이 아니라 일부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학문적 접근이라면 이런 편향된 시각이 아닌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레이코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더군요.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한글이 생긴 게 단순해서 배우기 쉬운 것뿐이에요. 깊이 있는 학문과 문화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원시적이고 미천한 문자죠. 그래서 한국이 여전히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한글로는 복잡한 개념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원래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은 한자를 썼고 상놈들이나 한글을 썼다고. 한국인들도 다 인정한 사실을 왜 독일인이 인정을 못하고 바락바락 우기는 거죠? 그리고 카타리나가 무슨 자료를 들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건 한국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열등한 역사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조작된 문서일 뿐이에요. 한글을 극찬했다던 서양 학자들도 한국 정부의 로비에 넘어간 사람들이고요. 일본은 수천 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지만 한국은 항상 주변국의 속국이었잖아요. 중국의 속국이었다가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그게 어딜 봐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일본이 한국을 35년 동안 통치했던 것은 상스러운 한국인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준 겁니다. 철도를 놓아주고 근대적 교육을 가르쳐주고 야만적인 풍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일본을 비난하죠. 한국인들의 경제적 성공이라고요? 그저 일본 모델을 베낀 거예요. K-팝은 J-팝에 저급한 복사본이고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의 유치한 모방작이죠.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 없이는 살아남을 수도 없는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의 문자와 문화를 연구한다니 정말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카타리나, 넌 그냥 특이한 척하고 싶어서
변방국가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거지.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모든 학생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레이코의 발언이 학문적 토론의 경계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저는 교실이 얼어붙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레이코의 감정적 폭발과 달리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린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코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 토론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하지만 이런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언어학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열어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기 1960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 비교 그래프가 있습니다. 한국은 1953년 한국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가 67달러로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례없는 성공 사례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성장이 외부의 지원이나 자원의 풍요로움이 아닌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혁신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에 세계 각국의 문해율 비교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문자 이해력은 현재 세계 최상위권인 98%를 넘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에는 22%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급속한 교육 혁명이 가능했을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한글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전 국민의 빠른 문해력 향상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이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을 뛰어넘어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죠. 저는 다음으로 문화지표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을 보자면 K-팝은 이제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TS는 영국의 비틀즈 이후 가장 성공적인 음악 그룹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비영어권 영화가 되었고,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응력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특히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그 기하학적 구조와 논리적 배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딱 들어맞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보급률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자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미래를 내다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프로그래밍과 디지털 시대에까지 적합한 언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레이코가 언급한 미국의 군사적 보호 문제는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입니다. 한국이 분단국가가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제는 방위산업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코를 직접 응시하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학문적 탐구는 편견과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는 언어학자로서 우리에게 언어와 문자가 한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연구 대상입니다. 저는 한강의 기적 뒤에 숨겨진 한국의 언어적, 문화적 원동력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교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교수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레이코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바그너 교수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카타리나 학생, 오늘 학생은 진정한 학자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분석, 그것이 바로 우리 학문의 핵심입니다. 학문적 논의에서 문화적 편견은 객관적 사실 앞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레이코의 행동은 단순한 적대감을 넘어 집요한 괴롭힘으로 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우연을 가장해서 제 노트북에 커피를 쏟거나 제가 필요한 언어학 참고서를 몰래 가져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 발표 전날 제가 준비해둔 USB를 도난당했고 다음 날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야 레이코가 비웃으며 이걸 찾고 있었니? 라며 내밀기도 했죠. 더 끔찍했던 것은 레이코가 다른 일본인 유학생들을 선동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한국 관련 연구 자료들에 낙서를 하거나 찢어놓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학과 교수님들에게 익명으로 제가 학문적 윤리를 위반했다는 거짓 고발까지 했습니다. 레이코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경쟁심이 아닌 순수한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한국과 한글에 대해 깊이 연구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졌어요. 교환학생 지원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우리 학과에서는 단 한 명만 선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레이코와 저 둘 중 하나만 가게 된 것이었죠. 발표 당일 학과 게시판 앞에는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타리나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순간 레이코는 제게 살벌한 눈빛을 던지고는 환한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레이코가 보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카타리나 교환학생으로 선발돼서 좋아하고 있겠지만 넌 이제 한국에 가서 직접 보게 될 거야. 한국이 얼마나 배울 게 없는 나라인지. 그리고 돌아와서 네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인정하면 꼭 나한테 직접 와서 사과해. 이 도전적인 메시지는 오히려 제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레이코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레이코, 너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증명해 보일게. 일주일 뒤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직접 보는 서울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부터 서울 도심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교통 시스템,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이곳은 제가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접했던 발전된 한국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같은 전공 수업을 듣는 민수와 지연이가 저를 종로에 있는 유명한 갈매기살 맛집에 가자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자고 해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그 순간부터 제 충격의 연속이 시작되었어요. 서울 지하철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베를린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새하얀 역사와 플랫폼, 완벽하게 정시에 도착하는 열차,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 안의 와이파이와 5G 신호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지하철에 들어가면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것이 당연한데 서울 지하철에서는 영상통화까지 끊김없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정확한 지하철은 처음 봐. 제가 감탄하자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야?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외국에 나가면 지하철이 지저분하고 늦게 오는 게 더 충격이었어. 종로에 도착해 식당에 들어가자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다 공짜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연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찬은 기본이야.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해도 돼. 그리고 드디어 나온 갈매기살은 처음 들어보는 부위였는데 첫 입을 입에 넣자마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과 완벽한 양념의 조화가 입안에서 탄성을 자아냈어요. 독일의 소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돼지고기 맞아? 왜 이렇게 맛있는 부위가 독일에는 없는 거지? 저는 계속해서 젓가락을 움직이며 감탄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학교에서 종강 파티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모두 마친 한국 친구들이 기숙사 라운지에 모여 파티를 시작했는데 누군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치킨 주문하고 있어. 30분이면 도착할 거야. 저는 의아했습니다. 학교 기숙사까지 치킨을 배달한다고? 그것도 30분 만에?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8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치킨 배달원이 등장했습니다. 이 정확성에 또 한 번 놀랐지만 진짜 충격은 그 치킨을 맛보았을 때 왔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튀김옷, 완벽하게 익은 닭고기, 그리고 다양한 소스들. 독일의 어떤 패스트푸드도 이렇게 정교한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매주 먹어. 다음에는 다른 프랜차이즈도 시켜볼까? 브랜드마다 맛이 달라. 민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치킨 브랜드가 얼마나 많이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수백 개, 1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수백 개의 치킨 브랜드, 주문 후 30분 만에 배달, 그것도 이런 퀄리티라니. 그날 저는 한국의 식문화와 서비스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적인 서비스, 정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경험들이 제가 한국의 빠른 발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과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강의실에 들어서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작 30분 전인데도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찼고 모두 노트북을 펼쳐놓고 수업 자료를 미리 읽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업 시작 직전에 학생들이 느긋하게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광경은 제게 정말 새로웠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학생에게 질문했더니 수업 전 예습은 기본이며 오히려 오늘은 평소보다 늦게 왔다는 대답에 또 한 번 놀랐죠. 그들에게는 수업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은 매우 복잡한 음성학 이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석사 과정에서 다루는 고급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학생들은 어려운 내용을 순식간에 이해하고 음성학적 자질의 변별성과 통시적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와 같은 심도 있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선 주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수업 후 조별 과제를 위해 한국 학생들과 도서관에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도서관은 만석이었고 학생들은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원들과 과제를 시작했는데 그들의 준비성과 효율성이 대단했어요. 그들은 곧바로 역할을 나누고 다음 날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보통 이런 과제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데 한국 학생들에게는 하루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란 것은 민지가 이미 우리 주제와 관련된 최신 논문들을 미리 정리해 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지가 공유한 파일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최신 연구 자료들, 주제별로 분류된 참고문헌, 심지어 각 논문의 핵심 주장까지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 노트 같았어요. 과제를 진행하면서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원어민처럼 유창한 영어로 복잡한 언어학 개념들을 설명했고 때로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 교육이 매우 중요시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배우며 대학생이 되면 학술 영어에도 능숙해진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 조의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 자료의 퀄리티는 프로페셔널한 수준이었어요. 완벽한 디자인, 명확한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까지 갖춘 발표였죠. 교수님은 우리 조의 발표를 듣고 학부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학습 문화가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놀라운 학구열, 효율적인 학습 방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 의지는 한국이 지식 기반 사회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였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협업 문화였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서로의 성장을 돕고 함께 발전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한 학기 동안 저는 단순히 언어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성공 비결을 직접 체험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향한 끊임없는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의 시설은 독일의 명문대인 우리 학교보다도 더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시작했죠. 첫 번째 힌트는 한국어 수업에서 얻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이 문자 체계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자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민주적인 문자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특권층에 한정되어 있던 시절에 한국은 이미 보통 사람들도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어 선생님의 설명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인은 공부와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주말에도 쉬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열정.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제가 어느 노인분을 인터뷰했을 때 얻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을 겪으셨고 국가 재건 과정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었어요. 외국인들은 항상 묻더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비결이 뭐냐고. 그건 바로 한글 때문이야. 전쟁 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니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었던 거야. 한글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거야. 일본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문화의 핵심인 한글을 지켜낸 덕분에 전쟁 후 빠른 복구가 가능했어.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우리는 단 몇십 년 만에 이뤄냈지. 그 원동력이 바로 한글로 인한 높은 교육열이었단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봐. 그들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낮은 문해율이야. 지식이 소수 엘리트에게만 제한되면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없거든.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 가난한 농부의 아들, 딸도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으니까.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드신 한글. 이게 바로 우리의 비밀 무기였던 거야. 쉽게 배우고 쉽게 쓰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이것이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방아쇠였단다. 지금의 삼성, 현대, LG도 모두 한글 덕분에 가능했던 거야. 한글이 민족 정신을 지키고 지식을 민주화했으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문자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온 저는
제 경험과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글의 사회 경제적 영향,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서 문자체계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교수님들로부터 놀라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슈미트 교수님은 특히 감명받으신 듯 했습니다. 카타니라 학생은 경제학자들이 놓치고 있던 중요한 요소를 짚어냈군요. 문화적 요소, 특히 문자체계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너무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논문 발표 세미나에 레이코도 참석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그녀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카타리나, 솔직히 네 연구 결과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 사실 나는 일본인으로서 한국을 항상 경쟁국으로만 봐왔던 것 같아.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던 거야. 레이코의 얼굴에는 진정한 반성의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특히 한글의 영향력에 대한 네 분석은 정말 놀라웠어. 일본도 높은 문해율을 자랑하지만 한자 중심의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배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네 관점은 솔직히 인정할 만해. 레이코의 인정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처럼 강한 편견을 가진 사람도 객관적 사실 앞에서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제 논문이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국의 국제교류재단에서 저를 초청한 것이었어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한글과 한국의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어요. 물론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기쁨에 가득 차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심포지엄 당일, 저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 앞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한국의 교육혁명과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전환, 그리고 창의적 사고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불과 6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숨겨진 원동력입니다. 쉽게 배우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덕분에 한국은 전 국민이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었고, 이것이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한국인들이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희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글의 가치를 외국인인 당신이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노 교수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외부인의 시선이 그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한글의 특별함을 제가 외국인으로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와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문자 체계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글을 중심으로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저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발전 도상국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받아온 작은 한글책을 펼쳐볼 때면 이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 민주화의 도구이자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문화적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한글은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렌즈가 되었고 제 학문적 열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죠. 한국, 그리고 한글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카타리나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만약 직접 레이코를 만난다면 되도 않는 말로 간섭하지 말고
너나 잘하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카타리나의 성격이 착하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글이 일본어의 방언일 뿐이니 일본인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라는 일본인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나요? 댓글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답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